이제 저는 아직도 이 책을 이게 이제 2002년에 원래 이제 저자들이 쓴 책이고 그 다음에 국내 번역이 된 게 이제 13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일단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두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거를 제가 처음 읽고 책으로 나오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걸 번역을 하는 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작업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 정책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읽으셔서 알겠지만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방 분권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정책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넘겨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 하나 3가지입니다. 사실 이 책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참 불친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약간 미국 정책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한국에 주는 함의, 이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시면, 예, 넘기시고.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을 해서 조 바이든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요쪽 면이 뭐냐면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치른 전쟁들입니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사건, US가 바깥과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US 내부의 사건들인데 주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1789년에 미국이 연방헌법을 채택을 했을 그 당시에도 놓고 보면은 미국은 이제 독립전쟁을 했고요.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1792년 한 10년 있다가 프렌치 레볼루셔너리 워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전쟁이라고 하는데,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혁명파들하고 유럽 세력들하고 본토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본토에서 전쟁이 나는 게 아메리카 북미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리진이 뭐냐면은 이제 북미 쪽에서 캐나다 쪽 말고 이쪽 동부 쪽으로 해서 13개 주가 이제 잉글랜드 식민지에서 13개 주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잉글랜드인 거죠.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땅 쪽에서는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나 얘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싸운 게, 그게 이제 여파가 나폴레옹 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싸우면은 이 식민지들까지 싸움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조은왕의 전쟁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식민지에서 본토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잉글랜드든 프렌치든 간에 식민지에서 자원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세금도 걷어가지고 돈도 대야 되는 거고 식량도 징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그런 여파가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멀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의 초창기 외교 노선의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다른 동네 싸움에 끼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제임스 멀로가 이제 대통령일 때 나온 외교 정책인데, 이때 이 멀로 독트린이 나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서 하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북미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집안 싸움에 끼지 마라.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제 이런 게 초기에 이제 미국 외교 노선을 대표하는 게 멀로 독트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앤드류 잭슨이 이제 미국의 민주당을 메이킹한 파운딩 파더인데요. 이 이제 잭슨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잭슨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대중민주주의의 오리진은 사실은 잭슨입니다. 또는 이 책에 표현해 보면은 이제 늙은 히코리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요 시기인 거고요.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멕시칸 아메리칸 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만들어지면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북동부 쪽에서 이제 잉글랜드 식민지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지들 말로는 서부 개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메리칸 프론티어가 1850년에서 90년대까지 한 40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초입부에 시작을 한 게 이제 멕시칸 워입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지역인 거죠. 거기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해가지고 그 루이지애나 저쪽 중서부 지역까지가 다 스페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쪽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지들 입장에서 서부 침략을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 19세기 후반까지 이제 계속 한편으로 내전하고, 바깥으로는 프론티어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멕시코 지역 땅으로 놓고 해가지고 스페니시하고 싸움하고, 하여튼 전쟁의 19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 보면은 미국의 대중민주주의의 중요한 그 토대 중에 하나를 시민군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들의 군대 또는 민병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 게, 미국이 헌법을 채택을 하고 처음에 이제 페더레이션 연방을 만들고 나서 1세기 동안을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저쪽하고 싸우고 안에서는 인디언하고 싸운 거고 지들끼리 내전하고, 이러니까 이 시민군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시기를 1세기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때 그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 이게 이제 계속 연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 워나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나 아니면 이거는 다 뭐냐면 북미 대륙에서 땅 따먹기 싸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아메리칸 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이 유럽 열강들이 이제 지들은 신대륙 발견인 거고 비유럽 지역의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비유럽을 침략을 했을 때에 그 침략을 나갔던 그 세력들이 1진, 2진, 3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진이 제일 먼저 이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깃발 꽂은 팀들이죠. 그 1진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스페인. 맞습니다. 그 콜럼버스가 1492년에 북미에 가가지고 신봤다라고 할 때 콜럼버스한테 배대 준 사람이 이자벨라, 에스파냐 이자벨라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이 1진이에요. 그 다음에 1.5진 정도 되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1.5진 정도 되고, 이제 2진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이제 잉글랜드, 프렌치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후발로 3진으로 나간 게 US입니다.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3진으로 제일 후발로 나갔느냐? 북미에서 싸움을 한다고 나갈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1진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얘들은 지네 북미에서 싸움을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이제 19세기 아주 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나갔을 때는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깃발 꽂은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남미 지역 있잖아요. 남미 지역이 그 스페인 식민지가 굉장히 많죠.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 경험이 많습니다. 일진이 나가서 깃발을 꽂았고, 그러면 이제 이진들, 그 프랑스라든지 이쪽 잉글랜드라든지 이진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싸움을 할 때 프랑스가 가장 먼저 나가서 깃발 꽂은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프랑스 식민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영국 식민지가 있고, 영국은 그 시차를 두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 식민지가 된 거고, 영국이 나와가지고 인도를 먹고 난 다음에 탐을 내기 이제 눈독을 들인 게 청입니다. 차이나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집안 싸움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개척하러 나가려고 보니까 다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남미에는 스페인 꽂혀 있고, 아프리카에는 프랑스가 꽂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왔던 인도에는 영국이 꽂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게 그들의 입장에서 파이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필리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유엔 체제 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태평양 쪽인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미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바깥으로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샤우팅을 하고 다니면서 내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예,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다. 예. 이제 1896년부터 1932년 이게 이래서 방금 제가 쭉 설명을 했던 시기를 미국 정치학자들은 보통 한 요까지, 그러니까 퍼스트 정당체제, 세컨드, 그 다음에 서드 정당체제, 그다음에 포스트 정당체제까지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5 정당체제, 피프스 정당체제가 끝나고 제6 정당체제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건 논쟁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요까지는 미국 정치사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어요. 미국 학자들 사이에. 근데 제1 정치, 그러니까 파티 시스템이 있었던 이 시기가 뭐냐면 얘야. 예, 이게 이제 페더럴리스트 파티하고 디모크래틱 리퍼블리칸 파티의 경쟁 구도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마디로 미국의 연방을,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더럴리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 위에 상위의 연방정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제 초기 미국을 만들 때 이 디모크래틱 리퍼블리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외적으로 연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연방의 권한은 최소화해야 되고, 역시 US를 만드는 핵심적인 권력의 소재지는 스테이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 이 두 세력이 초기 세팅을 할 때 계속 경쟁을 했던 게 뭐냐면 연방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연방이 주의 권한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쪽 퍼스트 핵심 문제가 갈등 개선이 그거고요. 이제 세컨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게 1828년에 민주당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왜 여기 보면은 앤드류 잭슨 1828년에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중동원이 확 일어납니다. 민주당이 먼저 디모크래틱 파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대중동원을 확 땡기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하고 경쟁을 했던 정당은 이때 당시는 컨서버티브 보수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그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초기 민주당은 말 그대로 대중정당이었던 거예요. 대중을 확 땡겨가지고 이제 지지 기반을 만드는 대중정당의 모델이었고, 이 당시에 피그 파티는 뭐냐면은 유럽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사정당, 그러니까 동네 유지정당의 이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1854년, 네, 그러니까 서드 파티 때 비로소 공화당이 만들어집니다. 공화당은 자기를 그랜드 올드 파티 GO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미국도 처음에 보통선거권 체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납세자 그 세금 얼마 이상 내는 이제 체제였다가 이게 이제 점차 남성 보통선거권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성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그 아프리카 미국인이 투표권을 갖는 게 6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시민들이 하나씩 이제 얻는 거예요, 권리를. 이제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연방정부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직업 공무원이 없는 체제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3개 주가 각자 알아서 먹고 살다가 이제 연방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으니까 연방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세팅을 못해요, 초기에. 그거는 미국의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트들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좋게 말해서 타운홀 미팅이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 아름다운 전통처럼 보이지만
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타운홀 미팅에 등장을 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갱생해야 됐기 때문에 발전한 게 타운홀 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공무원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행정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민들이 열심히 그 농장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때 되면 가가지고 보안관도 좀 해줘야 되고 때 되면 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사무소 직원하고 보안관 하는 게 일종의 봉사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리스펙트 받는 이런 이제 직위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관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민들이 직업 공무원들을 대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한 팀, 시민팀, 공화당 쪽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한 팀.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어. 그럼 이제 쫙 들어가고 보안관도 먹고 동사무소 직원도 먹고 다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착 이기게 되면 다 나가? 그러면 이제 또 공화당 내 팀이 들어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하고 보안관도 하고 이게 미국의 역관제 시스템의 오리진인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역관제 이러면 굉장히 부패하고 나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미국의 공적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 미국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주고 대신에 선거에 승리를 하고 나면은 약간의 공직의 그 권위를 좀 누려주는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미국 의회의 이제 그 위원회 스태프들,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상임위원회 조사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은 다 파티전 조합이거든요. 거기는 어떠냐면은 공화당이 일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위원회 스텝의 3분의 1을 먹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일당이 못 되면은 민주당이 딱 3분의 1을 먹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미드 일렉션에서 2년 만에 선거를 딱 해가지고 민주당 일당이 딱 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3분의 1이 조신하게 짐 싸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 3분의 1이 또 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선거를 해가지고 또 일당이 바뀌면 또 조신하게 짐 싸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선거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이 납세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식민지 시기에 미국 연방의 재정적 토대는 그 잉글랜드가 원래 부과를 했던 재산세하고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75년에 전쟁 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인두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주민세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민세가 그러니까 그 두당 텍스 개념이 존재한 게 아니고 가구당 텍스 개념만 존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구주 텍스만 존재를 했지 두당 텍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잉글랜드도 이제 본토에서 끊임없이 전쟁 치르고 사고 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니네 이제 가구당 텍스 내는 거를 두당 텍스로 내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사고가 난 게 얘들 말에 독립혁명인 거예요. 싸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체제를 어쨌든 간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이 조세 체제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하자면 익스트랙션, 돈을 납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소비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국채 판매, 연방 법정화폐 발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특히 전쟁,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소위 말해 애국채권이죠. 소액 채권을 팔아가지고 일종의 애국주의 이런 것들을 막 뿜뿜 시키면서 단지 막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왜 97년 IMF 났을 때 금모으기 하듯이 전부 주머니 털어가지고 애국채권 사고 그럼 이게 다 이제 베이스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체제의 누진적 기반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연방이 이제 이게서 결국 그러니까 시민군, 시민행정가, 시민납세자가 돈 내주고 몸 대주고 일해주고
하는 대신에 투표권도 받아내고 복지정책도 받아내고 연금정책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조세체제의 누진성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초기에. 그랬는데 넘기시면 프로그레시브 에러가 오면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이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정당에 충성하는 시민행정가들의 역관제로 운영이 될까? 역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패하잖아. 그 투명하지 않잖아. 효율적이지 않잖아. 우리도 좀 효율적인 지급관료제를 좀 운영을 해보자. 이런 이제 주장. 또는 그 언제까지 우리가 동네에서 그 고갱이 들고 하던 시민들만 데리고 전투할 수 없잖아.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기술이 뛰어난 직업군인은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정치와 행정은 다른 거 아니야? 사실 정치를 열심히 해서 정당이 도지사를 먹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행정을 하는 능력이 좋은 거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을 전담을 하는 이 직업적 윤리와 그러니까 관료를 규율하는 원리가 별도로 필요해라든지 또는 이제 정당이 말하자면 공직 후보를 결정을 하는 시스템 이거 문제가 많잖아. 이게 밀실정치, 부패정치 그들이 결국 거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투명하게 만들어야지. 예비선거를 도입을 해야 돼. 지방선거에는 정당 공천 안 해야지. 그 지방에서는 열심히 일할 사람을 만들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정당 공천이니. 이 다 우리 익숙한 얘기들이시죠. 예, 이 얘기가 이때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제. 지금도 미국은 유권자 등록, 그 선거를 하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못 하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사전에 매 선거 때마다 가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이 유권자 등록이 지금은 그래도 클린턴 때 모터보트 액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완화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못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을 하러 가면은 이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무슨 짓을 했냐면은 문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연방헌법에 한 구절을 갖다 놓고 읽어보라라고 한다라든지 뭐 대통령 이름을 써보라고 한다든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이 프로그레시브 에러 때 이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올리시면 아니 이거 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FDR 근데 대공황이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레시브 에러에서 뭔가 새로운 걸 세팅을 해보려고 하다가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간 거죠. 아, 시민군들 다시 나와주세요. 전쟁을 치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납세자 여러분 애국 채권을 열심히 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직업 관료제 아직 그 완행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동네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FDR이 하면서 이게 이제 뉴딜 코알리션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조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전쟁 부흥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중동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뭐죠 노조의 권리를 확대를 하고 막 쭈쭈쭈 이런 거를 이제 FDR이 막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동시적으로 진행이 된 게 뭐냐면은 1946년 행정절차법, 47번 태프트 하들리법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FDR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4년 연임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제도가 FDR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루즈벨트가 너무 오래 해먹어가지고 그 루즈벨트는 결국은 그 네 번째 당선되고 임기 중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루먼이 그 대통령직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이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2번만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입법 예고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나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야, 이거 뭐지? 그 규제기관에서 뭔가 규제를 만들면은 대중이 알아야지. 미리 예고하게 만들어야 돼. 공개 설명회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할 수 없잖아.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 틀린 말이 어딨어? 다 맞는 말이지. 그죠? 그리고 1947년에 태프트 하들리법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1935년에 와그너법이라고 해가지고 노조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6년 행정절차법도 FDR이 전쟁 이후에 대공황에서 이 부흥법을 만들면서 뉴딜 규제기관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뉴딜 규제기관들한테 이 시장을 규율을 하도록 만드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정치적 통치의 대상이었던 존재들, 시티즌이죠. 시민이 거기에서 완전한 시민으로 진화를 했다. 근데 역사에서 이런 발전이 시작된 점이 있듯이 끝도 있다. 지금 그 끝이 눈앞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자들의 결론, 이게 2000년 대통령 선거 있죠. 왜 엘고어가 투표에서는 이기고 대통령 떨어졌던, 그래서 그 조지 부시한테 대통령 자리를 내줬던 그 선거를 보고 비분관계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20년 정도에 지금 옛날로 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저자들은 그 끝이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지나온 과거가 반대 방향으로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중이 성장을 해가지고 힘을 가져가지고 쫙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대중이 해체되고 해서 애시당초에 별로 힘없는 존재였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 나라의 새로운 엘리트들이 대중의 지지가 없이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블랑블랑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은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고 경쟁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 반대파의 제도적 지지 기반을 무력화하는데 아주 그 성심성의를 다한다. 이것도 똑같죠, 그죠? 지금 그 저기 이 정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뭐 등등등 하고 있는 게 이 제도적 진지 투쟁이라고 이 사람들의 용어로 하면 이게 제도 투쟁이에요. 제도적 진지를 서로 파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공적 대중이 없는 정치는 여러 명의 빅브라더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정치 갈등에 몰입해 있다는 걸 빼면 조지 오웰식의 악몽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대중의 생명력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머지않아 미국 정치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게 뭐야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마지막, 이게 이 저자들이 쓴 10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저 알게 뭐야가 만들어낸 게 트럼프 정부예요. 네. 뭐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전쟁이 나든지 만들지 알게 뭐야? 나는 나의 쪼대로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 게 트럼프잖아요. 네. 올리시면, 남의 나라 트럼프 얘기할 때가 아니죠 지금. 올리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 동원과 참여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제가 후기에 썼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동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하면서 정치동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빌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독재 체제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 동원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원래 정치는 동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원을 하고자 하나 실패한 동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소송하고 잡아놓고 기소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빌라이제이션 하죠.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 모빌라이제이션은 성공하고 있지 못해요. 또는 많은 선거에서 정당이나 경쟁하는 후보자들이 캠페인을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그 캠페인은 모빌라이제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찍어주세요. 이게 동원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지 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지 동원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이 나를 동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럼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정당이 나를 불러주거나 말거나 내가 필요하면 나가서 시위할 시간도 있고 시위할 정보도 있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깝깝하지 않을 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당이 불러주지 않으면 정보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집단행동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정치 동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보, 소득 자원이 없는 시민들일수록 동원이 없는 정치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보이스를 낼 수 없어요. 적극행정. 그게 다 나오게 된 배경이 신공공관료 NPN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고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다. 고객을 응대하듯이 시민을 맞이해야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손님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지들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선출직이든 아니면은 직업공무원이든 상관이 없이 지들이 주인이고 시민이 손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니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우리나라에도 90년대부터 뭐를 하냐면은 평가 전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왜 시장에서 감정노동하는 노동자들한테 영업사원 교육하듯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쁘게 웃는 법.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퉁퉁 불어 있더라도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왜 주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교육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사원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민은 권리의 주체예요. 그죠? 손님은 서비스의 선택자예요.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받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바우처 선택하듯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인데 대한민국 정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난 내일부터 미국 정부의 서비스를 받아야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허시반의 용어로 엑시트가 안 되는 체제예요. 이 디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나를 손님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하더라도 참든지, 아니면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만들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공공행정의 언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일상에서 공직자들의 언어, 공직자들의 행동, 심지어 제도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요. 정보공개 청구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거를 하면은 특히 이 정부가 되게 잘하더만요. 그거 뭐지? 기밀사항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 일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구나, 기밀이구나 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손님이에요. 그게. 그죠? 아니, 이 집에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비밀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하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손님이잖아요. 이 집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영업비밀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손님으로서의 시민을
객체화시키고 시민을 손님을 만드는 게 누군가의 굉장히 나쁜 의도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치,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제사정당 체제, 프로그레시브 에러에서 등장을 했던 일종의 뭐 행정의 효율화, 직업관료제의 등장, 그 다음에 그 부패 정치가 아닌 뭐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치, 뭐 공천권을 여러 국민한테 돌려드리는 정치 등등등의 시스템이 짬뽕이 돼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이 뉴 팔러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들은 60년대 중반 이후에 대중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미국 정치의 이제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뉴 팔러틱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정치, 특히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요, 민주화 이후에 정치관계법, 그러니까 선거법, 정당법, 정제법, 때로 국회법까지 해가지고 이 정치관계법이 세트로 바뀐 게 첫 번째가 94년이고 그 다음에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소위 말하는 오세훈 선거법. 네. 199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름도 찬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거법, 그전에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통폐합을 해서 만든 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습니다. 제가 OECD 국가 기준으로 조금 넓게 얘기를 하면은 애지간하게 민주주의 좀 돌아간다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선거법 이런 거 붙은 거 처음 봤습니다. 선거부정방지법. 이게 뭐냐면요, 선거의 주인이 누굴까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주체가 누구냔 말입니다. 유권자죠. 그럼 유권자한테 필요한 선거법이 어떤 법일까요? 선거 공간에서 유권자가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게 선거법이죠. 그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기껏해야 생각을 해보면은 선거부정을 방지를 하겠다는, 누가 선거부정을 하는데 방지를 한다는 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선거의 주체는 지들인 거죠. 후보자,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끼리 선거부정을 방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는 시민 니들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니들의 선거부정을 방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둘 다예요. 근데 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그때 도입된 대거 조항들이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된, 이 선거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시스템은 1958년에 들어온 거예요. 이승만과 그 당시에 민주당이 조봉암의 진보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 협약을 맺어서 등장을 한 게 1958년 협성선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온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얼마나 고색창연하냐. 그 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이란, 혹시 그 선거법 58조의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의 정의조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율사들 계실 텐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10포인트로 해가지고 자간 160으로 해가지고 양쪽 여백 20씩 줘가지고 출력을 하면 한 110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든지가 78번 나옵니다. 유권자를 규제하는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거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지금까지 94년도 그랬고 2004년도 그랬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많은 맥락들, 특히 소위 말한 전문가들 또는 언론에서요, 정치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에 유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들끼리 어떻게 권력을 나누는가, 지들끼리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가, 룰인데요. 그 룰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어떠한가, 시민들이 정부에 접근하기에 어떠한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이제 한 10년 동안 그 쟁송을 했죠. 2000년에 뭐죠? 낙천약천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줄줄줄줄 해가지고 헌소 해가지고 요번에 뭐죠? 90조 하고 93조 하고 68조 하고 줄줄이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났고 집회는 위원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바꿔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로 하고 그 개정 시한을 내년 7월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민들 스스로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정치 공간에서 어떤 취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는 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포를 금지한다. 죄송한데 도화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죠? 예. 이게 불법 방법,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포 금지라고 하는 이 제목이요. 1925년에 일본 보통선거법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요. 지금 일본 선거법에서조차 없어졌어요. 이 도화라는 말이.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이승만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독재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1925년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보통선거법을 베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선거법을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고요. 그때 처음 이식되어 들어온 그 고색창연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포 금지 아직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1958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되거나로 바뀐 거거든요. 이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은 지금 일본 선거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한국의 이제 정치개혁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혁신주의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행정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어쩌고 정당 정치의 부패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 경선제를 해야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35년 동안 주장창 들어왔던 거는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에러 시기에 혁신주의자들의 논리에 그냥 똑같습니다. 완판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경쟁적 의견을 들어본 적조차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 독자들한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그런 측면인 겁니다. 여기에 정책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낯설어요. 이 책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그게 맞다고 지난 30년 동안 주구장창 들어왔던 정치개혁의 논리가 왜 틀렸는가를 반박을 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투표자 없는 선거 그 챕터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 담론이
왜 프로그레시브 에러의 담론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가? 구절구절 읽으시면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다 놔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올려주시면, 예, 더 올려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저자의 대중민주주의나 개인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면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기가 있다가 그 개인민주주의를 갔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반대 사이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독재 정치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집단으로 조직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뭐 이렇게 그 당시 언어로 얘기하면 민중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노조에서 파업을 하거나 민중총궐기 대회, 그 농민운동 단체들이 한 번씩 뭐 집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정치라고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